스티브 잡스가 201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미국은 신산업, IT 경제 4차 산업을 이제 2010년 동안 열심히 발전시켰는데, 제조업 제품 2차 산업과 서비스 3차 산업이라 해봐야 레스토랑 뭐 이거 오프라인 소비가 기본인 시대에서 온라인으로 전환을 시켰죠. 신기술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 IT 경제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가 이 다음으로 넘어갈수록 훨씬 더 많이 남아요. 그래서 보통 농장이라든지 제조업이든지 가는 방향은 둘 중 하나예요. 농장 같은 경우는 와인처럼 고가로 가거나 아니면 고급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미국처럼 진짜 거대한 농장 이렇게 가는 거. 그건 미국의 농장은 일반적인 농장이 아니죠. 그 농장 안에 석유 채굴하는 곳까지 있으니까 그거는 농장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거나 제조업 대량으로 생산해서 그렇게 가거나.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서비스나 그다음에 4차 산업으로 넘어가려면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의존되는 게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이게 100% 성공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구매를 유도하느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대부분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한국에 있는 IT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자신이 마치 제조업 연구원처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큽니다.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가치를 만들어서 파는 걸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기본적인 IT 쪽 사람인데, 자기가 마치 제조업 연구원처럼 이렇게 R&D를 열심히 고민하고 연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기본적으로 IT에 살아남기 되게 힘듭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국가연구원 루트로 타던가. 자, 2012년 미국을 보면 미래를 위해 돈을 쓴다는 건 호사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캘리포니아의 신산업과 VC 투자의 스타트업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공급, 이런 것들 소비가 전환이 됐는데, 그게 이커머스죠. 사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소비가 전환이 되었는데, 특히 모바일이 여러 소비 패턴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으로 주류를 바꾸게 했고, 특히 전통 방송 미디어를 바꿨죠. 이렇게 전통 방송국에서 넷플릭스, 유튜브 스트리밍 이런 식으로. 광고 시장도 전통 광고 시장이 2010년대에는 주류였거든요. 근데 디지털 광고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TV 광고, 신문 광고에서 디지털 광고로. 근데 주류가 안 바뀐 곳이 있는데 이커머스예요. 여전히 이커머스 비중은 미국에서 15.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클 게 더 많아요. 사실을 보면 아이폰 이후 모바일 결제가 컴퓨팅 결제보다 주류가 된 것은 사실인데, 이게 그 이커머스 비중은 미국 전체 소비로 보면 15.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전쟁을 자꾸 벌이는 거예요. 이거 끝까지 먹으려고. 이런 신산업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에겐 소액 소비, 무료 게임과 같은 무료 즐거움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사실상 SNS는 기업이 돈을 주지만 그 광고를 보고 물품을 구매하는 건 10% 정도의 사람들의 돈으로 유지가 됩니다. 무료 게임도 같은 맥락이고, 큰 고래가 쓰는 소비가 다수 대중의 트래픽을 감당해주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커머스 평균 전환율 1.3%입니다. 그 덕에 98.6.7%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유튜브든 뭐든.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기술 기반의 신산업으로 변화했는데, 대신에 제조업을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바마가 스티브 잡스 생전에 물었어요. 미국에서 아이폰 제조할 수 없냐고. 그러니까 교육 수준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임금 부분도 있지만은 한국인도 더 이상 제조업에서 하드하게 일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제조업을 끝까지 붙잡으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요. 이게 지역 경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그 노조가 걸려 있잖아요. 근데 노조의 정치적 권력이 약해져요. 제조업이 약해지면. 그래서 제조업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려는 게 있습니다. 특히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들 있죠. 생산 플랫폼화 시키는 거. 그러면 노조들의 힘이 더더욱 약해지니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경제학에서 답은 있어요. 좋은 층은 서비스업, 기술업에 속하는 3차 산업, 4차 산업에서 일하지 더 이상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기 힘든 나라가 되었다. 이게 경제학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진국화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래 일한다는 건 상관없어요. 월스트리트는 110시간 일하는 걸로 유명하고, 실리콘밸리가 한창일 때 가족 때문에 일 못한다고 하냐, 히피 문화스러운 소리냐,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전 세계 미국 전역에서 제일 일을 빡세게 하는 곳이
뉴욕 쪽이랑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쪽이죠. 하지만 이제 이런 쪽은 탑 티어들이 야망을 가지고 하는 곳이고, 제조업은 대중 노동을 뜻합니다. 대중 전체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느 국가에나 통용되는 이야기고, 캘리포니아에서 창업하는 게 너무 빡세가지고 유타주 같은 데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00시간 일해야 되는데 유타주 가면은 그래도 80시간만 일하면 된다. 그 정도는 하겠다. 그런 식으로 창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되면은 개발자 4, 5명 정도로 운영이 가능하니까 이게 가능할 거라 생각하는데, 다만 이건 국가가 원하는 제조업은 아닙니다. 생산 플랫폼이지.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 저는 다음 5차쯤 됐을 때, 다음 40년 내에는 이건 무조건 이루어진다, 이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자, 2013년경 새로운 경제 모델 세이즈. 자, 미국이 한창 잘 나갈 때 한국도 이제 금융자본주의로 경제 모델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선도하는 경제 모델을 벤치마킹을 하는 게 당연한데, 이게 서브프라임 터지고 난 다음에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제조업 강국이니까 스웨덴, 영국, 독일, 얘네들 국가 모델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2013년에 열심히 국가 모델을 갖다 쓰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앵글로색슨 모델은 우선 일단 평이 안 좋으니까 배제. 서브프라임 사건 이후부터 이미지 안 좋으니까. 그리고 제조업 날아가니까 안 돼. 금융자본주의는 안 돼. 일단 배제. 지중해 모델 망했으니까 배제. 막대한 복지 지출로 인해 국가 부채 경제 상황 안 좋으니까. 그럼 지속 가능한 게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뭐 프랑스, 일본 모델 이거 성장 안 하잖아요. 독일, 유럽의 맹조가 된 거. 독일 그래. 독일 여기에 앵글로색슨 모델에 그 복지를 갖다 집어넣거나 아니면 노르딕 모델을 집어넣거나, 그래가지고 연구 모델, 국가 경제 연구 모델 하면서 이렇게 그 돌아다니면서 계속 했어요. 그래서 이쪽은 노르딕 모델, 이쪽은 이제 독일 모델의 앵글로색슨 플러스,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앵글로색슨 모델이 적용된 게 그 당시에 이제 요거죠. 국비 지원. 이때쯤부터 미국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노르딕 모델이 홍보가 되는데, 정확히는 오바마가 떼운 거예요. 스웨덴은 훌륭한 모델이라고 했고, 미국 진보들은 스웨덴이 사회주의 국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이런 책들 나왔어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미국에서 복지 용어는 복지에 의존하는 뜻이었다. 즉 가난하고 무직인가 사회에 짐이 된다는 의미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핀란드에서 복지 국가는 그 문자 그대로 웰빙이라는 뜻입니다. 복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도움을 얻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눈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눈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뭐 현실은 이제 점점 노르웨이도 지금 무료 대학 없애고 있죠. 쟤네들이 괜히 난민을 많이 받은 게 아닙니다. 노르웨이도 이제 무료 대학 없애고 있죠. 야, 이거 안 되겠다. 원래 이런 막 나가는 방식은 이익 나눌 때는 쓸만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돈 버는 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손실이 나올 때는 해결이 안 나요. 복지는 후순위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돈은 어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작 스웨덴 자신들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생산시설을 소유하지 않고 한창 인기 절정인 오바마를 시작으로 미국의 노르딕 모델 띄우게, 다음 힐러리랑 버니 샌더스는 누구 중 하나한테 넘겨야 되니까. 그래서 페미니즘과 사회주의 어디든 걸리면 되니까 이게 PC주의도 띄운 게 이거예요. 전 세계는 노르딕식 복지 국가의 꿈에 빠졌는데, 정작 제가 사람들의 심리를 알려주면,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복지를 받으면 사회에 부담을 주는 건데, 복지 국가에서는 그걸 거리낌 없이 받을 수 있다. 내가 좀 태만하고 널널하게 놀 수 있다? 이거죠. 이거. 케인즈에서부터 전부 다 아무 일이나도 해도 된다. 이거죠, 이거. 뭐? 워라벨 뜬 게 요 배경이잖아요. 워라벨. 정작 캘리포니아와 뉴욕은 빡세게 일하고 있고, 정치인들은 이걸 이렇게 말해요. 그런 식으로 안 놀 거다. 모두 성실하게 일하려 할 거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과로 문화로 유명합니다. 미국 내 GDP 1위 캘리포니아, 뉴욕, 이런 노동량 강도와 노동량으로 유명하죠. 근데 이 사악한 과로 문화를 밀어냈고, 복지국가의 워라벨 인식이 퍼진 게 요 배경입니다. 워라벨이 여기서 배경이에요. 워라벨. 이게 순전히 MZ만의 일은 아니에요. 일본도 이거 하려고 이제 야근 줄이고 관광 위주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유럽식 방식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성장 못하겠다. 그럼 다 때려치고 소비를 늘리자. 어떻게? 야근 줄이고 그다음에 근무 시간 줄이고 젊은 층이 관광을 돌아다니기 위해서 돈을 쓰게 만들자.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배경이 베이비 부모들의 지지도 좀 있는데 전 세계 베이비 부모들은 다수에 의한 경쟁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이때부터 계속 이어져 온 영향이 경쟁 때문에 이 사람들이 힘든 거다. 그러니까 경쟁을 줄여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조업을 포기할 수 있는 한국 구조적 문제까지 겹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3차 산업 비중이 높아도 제조업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거 그 이전에 이 말을 합시다. 지금 현재 진보 계통이 전부 다 노르딕 모델이거든요. 근데 요즘 40, 50대들 뭐라고 떠들어요? 40, 50대들? 왜 젊은 층에게만 힘들게 해주냐? 아니 근데 당신들이 지지를 했던 그 이재명 경제참모는 이제 돈을 풀어야 된다. 최재봉이었거든. 최재봉 그 교수였거든요. 돈을 풀어가지고 이제 돈 없는 사람이 돈을 줘야 된다. 근데 지금은 이제 세대 중에서 제일 돈 없는 사람이 20대거든요. 20대? 이 사람들에게 청년층에게 주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왜 청년층만 지원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 누구도 내로남불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부동산 가치가 올라야 된다. 이 베이비 부머들의 목적은 별 헛소리는 다 하고 있지만은 다 내로남불입니다.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 부동산 가격을 올려야 된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 나머지는 끼어가지고 정치적으로 뭐라고 떠드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명확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 자, 어쨌든 구조적으로 한국은 절대 제조업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3차 산업 비중이 높아도 제조업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사실 은행의 대출금이 돌아오고 거기에 IT 투자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민간의 관광까지 돌아다니는 시스템이니까 이거는 아예 거제, 울산, 포항 등 지방 경제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 자영업까지 포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5년 거제시 같은 경우인데 이 당시에 경상남도 전체 GRDP 1위거든요. 근데 조선업은 부가가치는 적게 남아도 글로벌 1위이면서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여기 좀 돈을 많이 때려박는 이유가 있는데 조선업의 덤핑 문제로 인한 대우조선해양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1년에 그거 1조씩 사라져요. 떨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11조였다가 2019년에 9조로 내려앉습니다. 4년 만에. 그래서 2015년 그만큼 돈 돌아가는 게 한 2조 날아갔다는 거죠. 2015년에 울산과 거제는 인구가 증가하는 출산율이었는데 지금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죠. 이거 쉽게 말하면 돈이 꺾이면 성장이 꺾이면 똑같이 출산율이 꺾여요. 이 출산율은 지역 경제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걸 디트로이트처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상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경제 문제입니다. 이게 유튜브에서 철학이니 남녀 갈등이니 따위로 소재 삼는 거 보면 저는 의도적으로 이거에 그냥 서로 같이 붙어 있는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원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근데 내로남불을 하고 거기에 노이즈가 들어오니까 이제 다음 세대가 올라왔을 때는 그런 거구나라고 다 눈이 가려진 상태인 거죠. 사실은 가려진 게 아니라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프랑스, 일본 모델, 독일 모델, 노르딕 모델. 여러분들이 2013년 상황에서 서브프라임 이후에 어디를 택할까요? 여러 가지 자금으로 국가 부채 넘쳐오르고 독일에게 밀려서 관광을 죽어라 살리고 있는 프랑스, 일본 모델, 유럽 맹주가 되어가는 독일 모델,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로 전환해서 복지국가 형태가 되고 있는 노르딕 모델, 이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근간은 특히나 제조업이니까 우리랑 맞는 건 독일이죠. 독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앵글로색슨형 복지, 그 다음에 노르딕형 복지, 요걸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매년 IT 투자 같은 것도 딱 나와서 그러면 이제
그 자체적으로 독립이 되냐? 그 나오는 이슈가 다 똑같아요. 제조업이 먼저 살아야 IT 비용 통제도 줄어듭니다. IT조차도 사실은 제조업 경제에 의존하는 경제가 한국이고 국가 주도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주니어들이나 아니면 경영에 관심이 없거나 비즈니스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가장 모르는 문제죠. 한국의 IT 투자조차도 제조업 경제가 먼저 살아나고 시장에 돈이 돌아야만, 그래야 IT 경제가, IT 투자도 살아남게 됩니다. 단순히 그 IT 테크 기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과 보수당은 동일하게 독일 모델을 택했으나 점차 진보당 같은 노르딕 모델로 그 진보 쪽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2020년부터 플랫폼 국가였는데 사실 신규 투자는 여기서 그쳤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거는 자기가 노력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세대는 캐스팅 보트가 아닙니다. 20, 30대는 절대 경제 캐스팅 보트도 아니고 정치의 캐스팅 보트도 아닙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이에요. 제조업에 있으며 건설에 있으며 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이마트가 아니라 전통시장이고, 정치적으로 바꿔 이야기하면 지금 86세대와 X세대의 싸움입니다. 노인과 청년은 갈라놔야 돼요. 인구는 구성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청년이 주로 일하는 일자리가 부가가치가 높다는데 지금 이제 70대보다 20대가 더 가난해요. 청년이 주로 일하는 일자리가 부가가치가 높다는데 캐스팅 보트는 절대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이 높다고 우리는 제조업 중심으로 가주면 안 된다. 유럽 대륙처럼 그렇게 말을 해도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제조업 중심으로 가고 있잖아요. 어느 정권이든. 툭 까놓고 이야기해보면 한국은 AI가 목적이 아니에요. 절대 AI에 맞추고 제도와 학습 방법을 바꾸지 않습니다. 한국의 목표는 뭐? AI로 인한 반도체 제조업이 목적입니다. 한국은 제약 연구가 목적이 아니에요. 제약사의 의뢰를 받는 파운드리 제약 제조업이 목적입니다. 독일 같아요. 독일이 바라는 건 자유로운 민간 인터넷 기업이 아니라 도로, 철도, 대중교통에 관련된 DX, 제조업과 자동화, 전통 방송의 효율화. 즉 뭐? 2차 산업, 전통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바랍니다. 얘네들은 빠르게 그냥 한 5차쯤 스마트 팩토리가 되지 않을까? 이거를 스마트 팩토리로 빠르게 하고 싶어. 요걸 바래요. 잘해봐야 관광이나 제조업, 물품까지만 허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독일도 오래된 건물이 많으니까. 관광하기 딱 좋거든요. 이제 변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가는 거죠. 이걸 보통 제조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새로운 버전의 SI 뿐이에요. 전통은행은 인터넷 뱅킹 드리는 걸 이제 2020년 버전으로 하겠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최대한 제조업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왜 그래야 노동자가 되고 노조에 가입할 거니까 유럽, 중국, 일본에서 한국까지 국가 대전략입니다. 이러한 경제 모델이 애초에 기획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민간인 나라, 스폰서가 큰 자본시장의 나라로 가십시오. 안 그러면 평생 여기서 노후 빈곤이 확정되어 있을 겁니다. 아니면 평등하게 다 같이 빈곤하거나. 단순히 신기술을 먼저 익히는 것만은 더 이상 동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좋아질 거란 희망 안에 한국 안에 있는 건데 언젠가는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확정이 되어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의 다양한 분야에서 엔지니어 대우가 왜 좋은지 이해를 못하는 그런 수준이면 그건 경제적 공부를 소홀히 한 대가고 한국에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끝으로 한국은 저기서 열거한 국가보다 서비스 비중이 낮습니다. 저 위에 유럽 국가들보다. 그리고 제조업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보다 더 열등하다는 거예요. 사실 구조로 따지면은 여기보다 더 열등하다는 거예요. 구조로 따지면.